처음 네. 수업에는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이 없었잖아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었고, 어, 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존에 필요한, 나의 도움에 필요한 감정들이고, 그 감정을 내가, 어, 음, 그 신호를 어떻게 내가 볼 것인지에 관한 인식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저랑 이거는 공부하면서 그랬죠. 맞아요. 구별하고 나누는 부분이 되게 불편했고, 그것, 감정을, 그것,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표면적인 거긴 해요, 표면적인 거. 이게 응, 조금 들여다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감정을 문제시 다루는 것도 좀, 불편하셨다. 그런 시각도 조금 표면적일 수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그 너머에 그 감정이 느꼈던 생각을 바라보라는 얘기긴 한데, 응, 응, 있는 그대로 감정이 수용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응, 어떤 감정에도 도 괜찮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네.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근데 자꾸 뭔가 그 네. 감정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나, 이 사람? 아, 아니, 나누나. 네.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네. 해로운 감정, 이로운 감정. 이렇게 나누나?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로운 감정, 해로운 감정, 이렇게. 그쵸. 네, 네, 그런 것도 그랬고, 네. 제가 좀 적어 놓을 걸 그랬어요. 괜찮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신념과 기대와 바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네, 네, 모든 감정이. 맞아요. 그러면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거가 신념과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있죠. 그쵸? 애령, 있어요. 신념이나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전 되게 쉬워 보였고요. 응, 아까 그 맥락적으로 신념과 기대나 어떤 나의 생각들이 감정을 일으킨다. 응,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의 그 모든 것 안에 그걸 응. 뺀 나머지들이 무엇인가가 더 궁금했어요. 사실. 그 다른 요소가 뭔가, 왜냐하면 무엇일까? 응, 우리가 신념 때문에 생기는 거 살필 수 있잖아요. 내 네, 생각을 살피고, 그 생각을 또 따져보고, 균가 아닌가, 해롭군가 아닌가, 막 이렇게 뭐 들춰보고, 뭐 분석하고, 뭐 메타인지 사용하고.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더 궁금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하나씩 풀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볼 거니까. 질문을 하니까 제가 해드릴 말이 생각이 또 나서 재밌네요, 지금. 또 있으실까요? 그래서 적어놓은 게, 우리가 일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잠깐 얘기할게요. 네, 감정하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디다 붙여야 될까가 되게 문제가 돼요. 어펙트로 볼 것이냐, 이모션으로 볼 것이냐, 필링으로 볼 것이냐, 너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가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일반 언어에는 감정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정서랑 감정이란 표현을 따로 좀 사용하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느낌이란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분위기라는 말 아세요? 네. 그렇게 보면, 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정서라는 말은 감정하고, 감정적이긴 한데, 인지가 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 하면 그냥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싫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난 뭐가 싫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싫은 대상이 있네. 아, 상황이나 대상이 있네. 이거는 정서예요. 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감정인데 싫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불안 이건 뭐예요? 불안은 감정이 아니에요. 정서예요. 뭔가가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여기 이제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그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감정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죠? 즐거움 이런 거죠. 즐거움은 그냥 즐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즐겁고 기쁨 이런 거는 정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정서하고 조금 다른 그냥 6가지 감정이 우리가 기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놀라움, 그러니까 놀라움, 그쵸? 놀라움, 두려움, 두려움. 기쁨, 혐오라는 게 있어. 굉장히 싫음하고 좀 다릅니다. 위험한 거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혐오라는 게 또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슬픔. 이런 것들은 정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 감정인데 정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불안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르고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feel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느낌. 느낌은 feel이 뭐죠? feeling? 뭐로 느끼다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아니요, 몸으로 감각. 느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에서 오는 느낌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라는 게 있죠. 고통스러움은 감정이 느낌이에요, 느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드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상한 무드야 이런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감정대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나를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래서 좀 크게 이제 4개, 뭐 길게 뭐 5개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지치료에서는 좀 더 이로운 감정 이런 표현을 쓰면 사실 정서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지가 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롭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임진 선생님이 저랑 얘기하는 그 감정은 그냥 의도적으로 일단 긍정성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감정들이었던 거예요. 뭔가 신호를 주는 거죠, 내한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안 이런 거가 있죠. 불안은 그러니까 불안은 정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가 대상이 불분명하긴 한데 뭔가 인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다 할 때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판단적 요소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뭐예요? 걱정이나 조심성이나 경계심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잖아 이게. 걱정스러움, 걱정함
조심스러움, 경계함,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정서지. 근데 이게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그럼 이게 걱정하는 게 왜 감정이지? 오히려 생각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지와 정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정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아까 신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말고 뭐가 있냐 했을 때 아까 필링이 있었잖아요. 느낌.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위기나 상황이 있어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 이게 내 신념하고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예를 들면 눈앞에 그냥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내가 무슨 판단을 해요. 신념 필요 없거든요. 그냥 두려워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고소공포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아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리판 위로 아래를 볼 수 있게 한 60cm에서 80cm 떨어진 거기서 딱 보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거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 가요. 이 두렵다는 걸 이미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전전전 잘하면서 이건 이 정도는 위험하지 않아. 이건 위험하지 않아. 이건 안정적이야. 이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도 덜 두려워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성인이 되어갈수록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자체를 뭐라 그러고 거꾸로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고소공포증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높은 데 올라가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도 떨어질지도 몰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지인 중에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절벽을 안 가요. 못 봐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미 절벽이 있으면 한 5m 가까이도 안 갑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아니 그걸 예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을 체험하고 느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가보지 않았는데 예상해버리는 거예요. 높은 곳은 위험한 곳이야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상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저기 끄트머리를 안 간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어딜 가봤는데 가서 무서운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각인된 거 본능인가요, 그냥? 이미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버리는 게 있어요. 공포는 그렇게 오는 거죠. 자, 공포하고 여기 이제 우리 불안 얘기 계속 할 건데 공포하고 불안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공포는 번역하면서 구분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공포와 불안의 차이가 뭘까? 고소 공포, 하여튼 뭐 앞에 무슨 공포 이렇게 있잖아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공포에는. 그쵸, 맞아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네. 시험 공포가 맞죠? 시험이 두려운 거잖아요. 시험 불안, 이건 뭐예요? 좀 막연해요. 시험 불안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요. 점수에 대한 불안. 네?
검수에 대한 불안이, 시험에 대한 불안이. 검수? 검수. 점수. 아니, 아, 그러니까 시험 불안이란 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말이 사실은 시험이 두려우면 시험을 안 봐야죠. 아, 무서우면. 평가 두려움도 있나요, 혹시? 평가 불안 많죠. 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우면 안 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안할까? 그거는요, 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모르는 어떤 결과나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안이에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저희 24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네.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 네. 걱정과 극심한 혼란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실이라는 건 상태잖아요. 상실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죠. 이게 지금 상실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혼란을 갖거나 우울해지거나 분노는 비정상적일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울이나 분노는 뭐예요? 정서? 정서. 정서인데 1차예요, 2차예요? 2차. 2차인 거예요. 일단은 상실이 딱 일어나면서 이미 아까 필링 있었잖아, 느낌. 뭐가 있어요, 느낌이? 고통이라는 느낌이 왔다니까요. 고통이라는 느낌이 먼저 왔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정서를 느끼는데 이 정서가 뭐냐면 혼란감을 느끼거나 그렇죠. 우울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는 이게 정상적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 그러면 문장은 상실에 대한 고통을 겪는 건 자연스럽다. 네, 근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 우울, 분노는 이게 정상적일까 비정상적일까 하고 이 사람이 묻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묻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느낀다. 자연스러운데 문제가 뭐냐? 너무 극심한 혼란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 보통 지금 혼란, 우울, 분노 해가지고 지금 단계가 3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상실에 대한 고통, 이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예요. 이미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에 대한 결과로 혼란해지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게 비정상적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엘버트 앨리스 인생 속 이 책도 그렇고 앨리스의 이론은 ABC 이론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ABC가 뭔지 아시죠? 사건, 신념, 결과적 정서, 뭐 행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에서도 지금 한 말을 많으시네요. 상실에 대한 고통을 겪을 때 느끼는 심한 혼란, 우울, 분노 이렇게 얘기하면 A가 뭐예요? B가 다 할 거지만 A가 뭐예요? 상실. 상실이에요. 자, 상실이고 고통이 뭐예요? C.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네, B. B가 돼요. 상실이 A고 고통이 B고 결과적으로 극심한 혼란이나 우울이나 분노가 뭐예요? C라니까요. C예요. 고통이 어떻게 신념이지? 왜냐면, 여러분 물건 버려요, 안 버려요? 물건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립니다. 버리지. 버리죠. 그거 상실 아니에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때는 상실이 아닌데.
아, 그거 상실 맞아요, 원래는. 이거 왜, 상실이라는 건 잃어버림, 그거예요. 근데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음, 하냐면, 내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중요한 걸 두느냐, 버릴 때만 상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신념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 했을 때 고통이 되는 거니까 그게 신념이라는 거네요. 그쵸, 맞죠. 근데 만약에 아, 내가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거 상실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원래 버리려고 했어. 근데 잃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고통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실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다. 이거 이미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 아, 고통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혼란감이 오거나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고통이라고 겪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상실하면 무조건 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래 보기엔 상실이야. 부모가 음, 돌아가셨는데? 근데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안 왜냐면, 느끼는 사람 있죠. 왜냐면 그 부모가 만약에 이 자녀를 계속 공포를 느끼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고, 돈 뜯고, 계속 그랬다면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음, 오히려 시원하죠. 상실이 뭐가 일어나요? 안전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행이다. 그쵸.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사라졌어.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밑으로 들어가면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물론 이제 아버지나 부모님이니까. 근데 이게 덮이고 그래서 이미 그걸 잘라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안정감이 느껴지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살인이 일어날 때 자녀가 왜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자녀 입장에서 뭐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오히려 존재하는 자체가 자기한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고통인 사람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일반적으로 있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우리가 좀 배제하고, 일단은 상실이 일어나고,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상실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네요. 네. 안 근데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실이 일어나는 거. 왜냐면, 상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뭘 하죠? 보통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 상실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니까. 근데 그냥 보면 그냥 물건 잃어버린 것도 상실이에요.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아죠. 감기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예요? 건강 상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감기 상실해도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힘들긴 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울함도 마찬가지다. 네. 걱정과 조심성이나 경계심 등 가벼운 불안은 정상적이고 이롭다. 네. 근데 불안감이 전혀 없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할 것이고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벼운 불안을 딱 느꼈을 때에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뭔가를 잘못 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심각한 불안이나 조바심이나 공포나
극심한 혼란은 우리한테 이롭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안에 사로잡히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무능해진다. 여기서 심한 불안인 거죠. 그 심한 불안에 빠지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걱정은 상황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확대화시켜 버리니까 끔찍하게 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로 보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네,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래서 걱정과 극심한 혼란의 차이점은 뭘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당위적 사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적 사고가 들어가면, 당위적 사고는 뭘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당위적 사고가 무슨 뜻이에요? 머스트? 네. 네, must.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을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실패하고 거부당할까봐 걱정하게 된다. 이런 걱정은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행동하도록 독려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게 된다고요? 네, 인정받아야 한다는 걸 또 이제 머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못 받으면 네,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강박적, 방위적 사고가 이제 우리의 감정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방위적 사고나 요구나 이 명령이 합리적이면 좀 괜찮은데 방위적인 사고 중에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비합리적, 방위적 사고나 요구일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위적 사고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해요. 우리 공부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방위적 사고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방위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성공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합리적일 때 있죠. 자, 성공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당위적 사고로 합리적인데 성공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항상 언제나 늘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면 더 비합리적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로 독감적 신념의 뿌리를 이제 뽑는 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셋째 줄에 관점을 바꾸면 불안정한 감정을 이겨내고 훨씬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관점을 바꾼다. 자, 관점은 원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도 관점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너무 가까이 보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좀 멀리 보면, 그러니까 주관에서 객관으로 바꾸거나 객관에서 주관으로 바꾸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관점에서 상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밖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면에서 바라보느냐, 이것도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게 많아요. 네. 한 차원이 아닙니다. 한 긍정에서 부정으로만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관점을 다 봐야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감.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걸 못 봤는데, 내가 너의 입장에서 아니면 외부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윤리를 빼고 얘기하자라고 했죠. 처음에. 그쵸? 네. 누구나 어떤 윤리나 예의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통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닐 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너의 관점에서는, 네 경험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감정의 문제도 48페이지에 한 5째 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주된 비합리적 신념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0, 위에 줄에, 이런 말 있죠. 250건이 넘는 연구를 해봤을 때, 사람들의 주된 비합리적 신념과, 그 사람들의 정서적 불안적 수준이 서로 뭐하고 있다고요? 관련이 네.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느냐를 봤더니 95%는 심각한 감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문제가 적은 사람보다 비합리적 신념을 지니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합리적 신념이 무조건 감정 문제를 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로 뭐가 있더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 상관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 이건 뭐예요? 상관이죠. 반드시 여름이 돼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높아지더라. 이건 뭐예요? 상관이 높은 거예요. 재밌는 거 우린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그쵸? 왜냐면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소비율이 높아진다 하면 여름이 아이스크림 소비율을 높인 건 아니에요. 상관은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페이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조건적 엄격한 의무나 당위, 명령, 요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당장 그것들이 버릴 수 있음 입증하고 있는가? 우리는 곧바로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면 아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될까요? 그거 알고 나면 바로 바꾸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네.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학인데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는 건 계속 멈춰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볼게요. 내가 멈춰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나 지금 멈춰야 되는데 했을 때
뭐가 필요하죠? 의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로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도 있는데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물리학 법칙이 우리의 심리나 생활에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자,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움직이고 있는 게 멈추려면 그만큼의 저항력이라는 게 발휘돼서 움직이는 힘만큼 멈추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멈춰 있는 힘은 멈춰 있고자 하는 힘만큼의 움직이게 하는 힘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멈출 때도 필요하고 움직일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양의 뭐가 필요하냐면 안다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확보해야 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알면서 왜 저러지? 아는데 깨달았는데 왜 저는 저 바보같이 아는데 왜 저러지? 못해요. 왜? 알기만 했거든요.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이 능력이라는 표현보다 그만한 마음의 힘과 행동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여기도 힘이라는 말이 있죠. 행동력이잖아요. 실천력처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담배 피면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못 끊을까? 끊을 힘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을 화나게 하는 비합리적 생각을 깨닫고 반박하고 떨쳐낼 수 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적 사고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독단적 신념을 뽑아야 된다니까. 뽑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라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시니까? 백날 네. 저기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알면 뭐 해요? 네. 왜? 끓여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끓여보고 이거 내가 넣을 때는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조절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100개 알고 있으면 네.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나 공부 좀 했는데 뭐 아는데 뭐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아까 금방 드는 생각이 불안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네. 멈추는 거하고 얼어버리는 거하고 좀 다르죠. 멈추는 것 또한 선택의 힘인데 얼어버리는 건 그냥 뭐랄까 본능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적 멈춤이 아니라 그냥 굳어져 버리는 그런. 에. 굳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네. 뭐 딱히 굳어진 거를 느끼고 알았는데 네. 그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준비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었다는 것도 릴렉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멈췄잖아요. 아니 어른 거하고 멈춘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멈췄잖아요. 멈췄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얼어 있는 상태는 녹여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당황해서 얼어버렸다 하면 뭐 옆에서 뭐 해줘야 돼요. 괜찮아 이거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얼었다가 갑자기 막 행동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보존하고 싶은.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만큼 있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짤 보다가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빛, 빛의 속도는, 뭐라 그러지? 일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에서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빛의 속도, 빛이 가는 속도는 되게 일정하다거든요. 파장이 아니고? 파장이 아니라 일단 일직선으로 가게 되잖아. 빛은 일직선으로 가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거울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가다가 모체에 부딪혔는데, 반사되잖아요. 반사할 때, 그러면, 반사할 때가 문제예요? 자, 반사를 할 때, 그럼 빛의 속도가 멈춰야 되잖아요. 다시 반대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맞죠? 네. 이 속도가 멈춰야 되잖아요. 방향 바꿀 때 여러분 속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진으로 못 되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리학자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빛의 속도로 가던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0이 된 게 아니라, 잠시 그 모체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더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니라, 빛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전히 있다. 빛은 에너지를 잃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0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 대박인데?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운동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뭐 이렇게 하듯이, 필요한 에너지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에 따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시키고, 뭐, 이렇게 DC 내리고, 꾸준할 게 아니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충해줘야 돼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보충. 네, 필요하면 딴 데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49페이지 갈게요. 네. 자, 이제 연습 1이거든요. 연습 1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연습은 삶에서 무언가를 불행한 것으로 보거나 나쁜 사건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때 이로운 부정적 감정과 해로운 부정적 감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잃거나 이제 사고 시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여기 보시면 이로운 걱정이나 경계심을 느낀다면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감당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는 거죠. 내 배우자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죽는다면 무척 슬프겠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밖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불안, 또다시 극심한 혼란을 느낀다면 악리적 사고, 상황이 끔찍하다는 믿음 모집해줍니다. 자기 비하, 지나친 일반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직장을 잃었다. 그렇죠. 자신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비합리적, 그리고 그 새로운 감정 상태인 거죠. 내 배우자가 절대로 세상을 떠나면 안 돼. 그 사람이 죽으면 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늘 불행할 거야. 이거 자기 캐는 거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시력을 잃는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다 자기 비하, 상황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감정에 빠져서 상실감이 느껴지니까 고통스럽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자, 또 이제 우울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에 대해서이고, 이제 이게 우울감으로 갔을 때, 장기적 사고가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돼. 그토록 조심성이 없다니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거 다 뭐예요? 장기적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 화가 났다면, 다음과 같은 당일 상기가 사고가 담긴 자기 암시가 있는지 봐라. 여기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문제를 생기는 주된 원인이 첫 번째 이제 52페이지까지 쭉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과학적이라는 거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과학적인 게 뭔지 또 봐야 되죠. 과학적이란 게 뭐죠? 제가 근거, 지난주에 잠깐 검정, 얘기했는데 논리를 바탕으로 네. 생각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태도. 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과학적이냐면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과학적이냐면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해야 과학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혼자 보면 뭐예요? 과학적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귀신을 한 번 봤어요. 반복적으로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내 인생을 너무 잘 맞추고 내 미래도 너무 잘 맞췄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미래를 못 맞춰.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그 다음에 반복성 그 다음에 그 보편성 이게 3가지가 있어야 과학이라는 거예요. 네, 요 3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나 이런 무상이나 이런 게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과학의 범주에는 안 넣겠다는 거. 네. 자, 그러면서 챕터 3에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은 감정 없앨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도망가지 않는 거죠.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가설의 진위를 확인해 보라 이거죠. 지나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고 허황된 기대에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잘 될 거야도 뭐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인지치료하고 있는데 의미치료 관련해서 보시면 빅터 플랭클이 잡혀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빅터 플랭클에 잡혀 있는 그 방에 있는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이 무슨 얘기 했냐면요.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히틀러가 죽는 꿈을 꿔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꿈을 꾸게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4월 달에, 자기 꿈이 그렇게 봤나 봐요. 4월 달에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50년대. 그걸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4월이, 점점 이제 4월의 끝을 향해 가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독일이 승전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히틀러가 죽는다고 꿈에서 누가 얘기해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원망하겠네. 희망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월이 끝날 때쯤,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픈 현실이 뭐냐면, 히틀러가 5월달에 죽는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5월달에 죽고 해망해요, 독일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빅터 프랭클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했듯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졌을 때 허황된 기대에 빠지면 비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볼게요. 독단적이고 55페이지 무조건적인 당위적 사고가 문제다 합니다. 당위적 사고 계속 얘기하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욕구와 소망만 생각하고 그 욕구를 꼭 성취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욕구로 바뀌지 않으면 이 욕구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욕구와 소망을 갖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 소망을 갖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꼭 성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트는 수용하되 머스트는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소망은 성공이나 인정, 안락함을 간절히 원해로 시작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그게 없다고 죽지는 않아. 그런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논리에서 보면 지금 여기 무조건적인 이런 표현 썼잖아요. 또 수학에 보면 또 왔다 갔다 하죠. 학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뛰어넘습니다. 상담을 별거 다 쓰거든요. 필요 조건과 성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 조건은 뭐죠? 몰라요. 모르시나요? 필요 조건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성분 조건은 뭐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그게 소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있으면 되게 좋지만 없어도 필요하진 않지만 있었으면 해. 이 정도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필요 조건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내 어떤 소망이나 내 어떤 원트에
이게 많단 말이에요. 머스트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망쳐진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떤 조건들이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성분 조건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있지는 않아. 충분 조건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도움돼요. 어제 제가 상담하다가 이걸 이렇게 풀어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유연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기분이 괜찮아졌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괜찮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본인은 자기의 경험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제가 그걸 풀어줬어요. 그거 혹시 자기가 이런 행동에서 필요 조건적인 부분이 이러이러한 거 아니었어요? 했더니 맞대요. 근데 지금 그게 필요 조건이 채워져서 지금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맞네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조건은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죠.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조건에서도 또 쪼개져서 나눠지는 게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좋네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돼. 이런 대부분은 우리 사고에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필요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네. 네, 내가 통증이 없어야 운동해. 이것도 조건인데, 네. 통증이 있어도 운동하고 통증이 없어도 운동할 수 그러니까 있으면,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결혼 안 하면 안 돼. 결혼을 꼭 해야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필요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충분 조건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 결혼 안 해도 해야 되고 해야 괜찮아. 되고. 그냥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됐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이제 님들은 필요 조건에 있고 자식들은 성분 조건 쪽으로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6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경직되고 강박적 사고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머스트가 강한 거죠. 이러면 불안, 우울, 자기 혐오, 역대감, 자기 연면이 자주 느낀다라는. 그러니까 그 경직된다라는 거는 반드시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지, 생각에. 이게 안 된다면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조건적 당위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이거 말이 어려워요. 무조건적 당위적 사고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데? 네. 이게 독단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엄마 내가 왜 결혼해야 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독단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딴 거 할 거야. 그러면 아니야.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런 것도 되게 많다니까. 제가 오늘 집단 상담 갔다가 애가 저한테 선생님은 되게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뭐가 했더니 애들이 집단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과자를 들고 와서 과자를 막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애가 먹길래 제 과자를 저도 같이 막 나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들은 과자 먹지 말라고 하던데 선생님은 같이 드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냥 먹으면 어떤데? 제가 이러면서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나 아니면 어디 이런 제 앞에도 어떤 이렇게 수업 비슷한 게 했는데 담임이 안 그래. 얘들 담임이요 무조건 먹지 말래요. 이런 이게 다른 거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설명 안 하고 먹지 마, 치워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이게 다 뭐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지.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세대나 그 윗세대나 그러니까 MZ 윗세대, Y세대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를요? 하라면 지시. 해야 돼. 지시를 맞아. 내리면 하라고 네. 하면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MZ는 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되는 맞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게 되냐면요.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행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아니, 지금 그런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걔네들은 왜 그래? 근데 지금까지 그냥 근데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시키면 그냥 했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정말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아까 제가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한국 문화에서는 서열 문화였기 때문에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떤 세대가 되냐면 협력 시킨 문화로 구조가 바뀌고 되나? 있는 거예요. 상하가 아니라 협력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이해를 시켜서 왜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바인 테크로 에너지를 줘야 걔가 움직이듯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뭐가 없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천주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다니라고 해서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지금 저희 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의의가 없었는데 저희 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내가 왜 이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신이 왜 내가 믿어야 돼?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는 하여튼, 왜 믿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예. 네. 그러니까 신이 납득이 되면 네, 믿을 존재가 못 되죠. 네? 이 머리로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그건 신이 아닌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앙은 지성, 이성, 감성이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서영이가. 그러니까 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안 받아들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논리로, 어렵구나. 네. 그래서 이거 믿어야 돼가 아니라 지금 세대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쵸. 그래서,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쵸.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 세대도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세대,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는 세대, 지금은 가다가 안 가는 세대가 맞아요. 된 신앙이 내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이제 선택이라는 거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스로 많은 당위적 사고를 부과한다면 하는 게 있죠. 57페이지. 스스로. 네. 기획하신가요? 네. 그렇죠. 네.
자, 법학을 전공한 뒤 국민회계사가 되는 길을 순탄하게 걷고있던 23세 스티비가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건장한 체구에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 애지중지하는 부유한 부모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사회 부적응이 됐을까? 친구도 연인도 없고 법률 비즈니스 말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못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적 지지는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에게 사교성이 훨씬 뛰어난 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성적 욕구를 품은 것에 대해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아들러를 까고 있고요. 프로이드를 까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게 사교성이 훨씬 뛰어난 형이 있었을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들러의 성재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이거 모르셨죠? 아들러 이런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성적 욕구, 욕망에 품은 것을 어머니에 대해 품은 것에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느꼈으니까 이거 뭐야? 정신분석 깨고 있는 거예요. 자, 야구 경기를 하다가 만루 상황에 삼진아웃 당하고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을까? 이거 뭐예요? 이거 수학 뭐냐면 먹었나? 행동주의를 까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이 네 문장으로 네 가지 이론을 다 깼어요. 자유행위를 들킨 그에게 아버지가 성기를 자르게 또 소리 지르고 위협했을까? 이것도 뭐예요? 행동주의를 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래서 이 지금 5문장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주 이론을 다 깐 거예요. 얘가 지금, 열등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성적 욕망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심각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지금. 이 학생이 세 가지 이론을 다 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스티비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왜 문제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겁니다. 본인과 관계가 안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볼게요. 스티비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와 운동에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자신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예요. 나를 미워한 게 어떤 외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는 내적 상태구나. 대화에 서툴렀고 목소리 톤이 높았고 살짝 혀짧은 소리를 냈다. 그런데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유창하게 이야기하라고 자신을 세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한테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현실은 대화에 서툴렀고, 목소리 톤은 높았으며, 네. 현실 감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하고 지가 지금 열등감을 가지는 요소나 이런 게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다? 만들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이게 사실이 아니고, 본인 내적으로 사실이에요. 이렇게, 대화가 서툴고요. 목소리 톤이 높았고요. 혀짧은 소리 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하라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자신을 퇴근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집착할수록 더욱 심하게 말을 더듬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다. 자기가 선택한 어떤 거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가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세 무렵의 스티브는 누구에게나 기 없고 내성적인 청년으로 비쳤고 누가 봐도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 과시의식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쵸. 과시가 있죠. 그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이기를 원했고 어떤 유형의 평범함도 철저히 거부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한테 뭘 갖고 있었다? 머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무조건적 뭘 갖고 있었다고요? 당위적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당위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짚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일을 잘 해내야 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바보처럼 뭐뭐 말하는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야. 유창하게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입을 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더 안 하려고 하고 말을 더듬었다는 거죠. 그쵸? 이 완벽주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나보고 완벽주의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나한테 이런 절대적 당위적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떨쳐졌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돼, 괜찮아, 그러면 이런 거. 자기 허용과 수용하고 허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을 하게 되니까 여전히 혀 짧은 소리로 말하고 고음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움츠러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발병가가 됐다. 진짜. 신기하다. 달변가까지 됐다니. 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걸 찾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완벽해야 돼 하니까 완벽하지 않은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찾게 된다고요? 네. 완벽하고 그러면서 싶으니까? 네. 그걸 찾아서 빨리 고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안 할 수 있다. 응? 안 한다니까요. 시작을 안 해요. 근데 그 시작을 안 하는 게 뭘로 또 비춰지냐면요. 게으른 걸로 비춰져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시작을 안 하니까. 비난하나요? 아하. 역시. 아하. 시작을 못 하는구나. 시작 못 해요. 준비될 때까지. 제 친구 중에, 네. 저는 달리기를 그러니까 마라톤을 시작한 지 한 2, 3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시작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좀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 그냥 1분만 뛰어도 달리기야. 그냥 나가서 다 뛰어, 그냥. 1분 뛰고 1분 걷고 하다 보면 2분 뛰고 2분 걷고 하다 보면 30분 걸어지고 뛰고 걷고 막 맘대로 해도 돼. 네. 그랬는데도
자꾸 뭘 어디 레슨 받아야 된다. 뭐 그 이렇게 레슨을 받아야 돼, 달리기. 다른 레슨을 받아 걷기만 하면 뛰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만 빨리 걸으면 그때부터 뛰는 건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잘하고 싶나? 좀 보여주고 싶나? 자기 능력을? 음.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좀 아까 자기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불편한가? 그래서 그냥 제가 뭐 그냥 걷기 속도면 10분에 한 뭐 10분에 1km 달릴 때도 있고 뭐 6분대 달릴 때도 있고 15분대 달릴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얼마든지 뭐 그렇게 못하고 잘하는 걸 평가를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라고 올려도 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약간 준비가 안 되면 못 가나? 그럼 언제 하지? 나는 속으로 준비가 되고 달린 사람이 있나? 속으로 막 아무리 해도 안 꼬셔져요. 계속 믿어. 내가 어느 순간에 늦었어. 네. 이제는 네. 난 못해 이렇게. 나중에 내가 늦었어. 이렇게. 쉽네요. 그런 의미가 그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항상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준비돼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게 저도 저한테 되게 가끔씩 근데 부족함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 생각하겠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와 이거 공감 능력 꽝인데 무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이상하게 달리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엉뚱하지 않을까? 자세가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거 다 생각한다니까. 남들 신경 쓰지 않을 거로 다 생각하는. 저는 남들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되네요. 걔 신경 안 쓰는데 나는 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게 그렇구나 완벽주의였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좀 조금이지만 그 친구가 계속 못하고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실천을 못해요 이런 말에 그 친구가 확 떠올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자, 계속할게요. 59페이지 네. 중간에 인간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과학적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관계, 보편성, 반복성 얘기했어요. 인간은 되게 재밌는 건 아까 저는요. 아까 이게 그에게 사교성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 이거 뭐지 아들러도 까고 막 이런 거 한 번쯤 저도 아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눈에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아들러? 저 아들러 이론인데? 그래서 오늘 생각한 건데 여러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니까 생각 안 했다니까. 프로이드 까고 식농주의 까고 이거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이론이 전체적으로 샘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게 네. 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안 보여요. 아니 하고 있는 분위기를 게. 탄다니까. 저도 이제 그 분위기가 딱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요. 인간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줄에 인간은 자신에게 해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재주를 뭐 한다고요? 타고났다. 또 환경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인간은 해로운 생각을 꽤 잘 받아들이더라. 이게 여기 웃기죠. 말이 이렇잖아요. 재주를 갖고 있어. 이거는 해본 생각은 생각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낸다. 네. 그리고 환경은 우리에게 가난, 질병, 불공평등 등 현실적 문제를 안겨주고 종종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느니 반드시 뛰어난 음악을 해야 하는 식으로
음악 좀 한다고 경직되게 너는 이거 해야 돼, 막 반드시 해야 돼, 오, 야, 너 논리적이네, 법관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신경증은 뭐라고요? 오, 주로 이렇게 주로 본인에게서 비롯된대요. 네, 본인에게서 비롯된대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신경증에 희생시키도록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아, 성향이 있대요? 네. 신기하네. 자, 터무니없는 생각을 멈추고 거의 모든 경우에 신경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신경증에 걸리는 사람을 지켜봤더니 자신을 신경증에 희생시키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더라. 신경증 희생하는 중.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멈추고 거부를 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다 라고 하죠. 뭐예요? 과학적 사고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 이 조지 켈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타고난 과학자다. 그래서 뭐 돈 모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요거 딱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결정을 하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즉, 결정한 뒤에 결정의 결과를 관찰하고 자신의 예측이 옳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과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음, 심리학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심리학. 심리학이 왜 생겼냐면요. 예측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왜인지를 알고 싶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왜를 알게 되니까 다음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는데? 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 안 하도록 바꿔줘야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만들면 지금 제가 말한 거는요, 그 어디 나오냐면 심리학 개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도 이런 거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뭘 한다는 거예요? 가설이나 가정을 세운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세운 다음에 실험과 점검을 통해서 이게 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가설은 뭐라고요? 추측이다라는 거죠. 추측인데 이 추측이 오르면 그거를 계속 가져가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으로 확신인 게 아니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이 지금까지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넘어가서 61페이지 보시면 과학은 논리와 사실을 활용해서 이제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론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바꾸면서 보다 타당한 어떤 설명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자꾸 찾아내는 거죠. 자, 비과학적 사고가 감정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효율적인 과학자가 되면,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거의 모든 사항에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욕구와 소망, 가치관에 대해 한결같이 과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자기 파괴적 독단으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 보시면 비과학적인 건 꼭 좋은 직장을 구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뭐 훌륭한 경력과 좋은 인간관계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나를 버릴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편한테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남편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당위적 사고를 굳게 믿음으로 스스로 뭐 한다고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증에서 벗어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독단이나 편견, 옹졸함 등을 버리면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머스트, 당위적 사고, 옹졸함, 편견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2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되도록 잘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완벽을 바라고 이루고 싶어 할수록 또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렇죠? 완벽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벽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되게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완벽해지려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느라 바쁘죠. 그렇잖아요. 소모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63페이지, 불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가설 진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논리가 뭐 된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 가지 논리가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의 논리가 합쳐진 거. 쭉 보시면 이제 그 연습, RBT 연습 또 보면 불안하게 느꼈던 때를 떠올린 다음에 이게 이제 합리적인지를 보라는 거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4로 가볼게요. 저희 시간 엄청 많이 다 보실 때. 나와 타인 내 삶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 스님? 69페이지요. 69페이지. 9페이지요? 네. 나와 타인 내 삶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럼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을 때, 내 삶의 조건을. 네, 뭐냐면 완전히 좋은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다. 그죠?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에게 귀하게 대하고 때로는 못되게 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희망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71페이지도 가면 셋째 줄에 이런 말을 써요. 자신과 타인, 주변 세상과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학을 적용할 것인가. 보시면 과학은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포용적이래요.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실, 현실, 논리적 사고를 고수한다. 언제까지? 반대가 나오거나 예외 상황이 반복적으로 많은 뒤집을 정도로 나올 때까지는 네, 계속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 사고가 도대체 뭔가 보시면 72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1 해가지고 알지 않고 저 그냥 부분 볼게요. 1에서 보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을 관찰하고 점검해 그것이 여전히 진리인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보시면 끝에 사실이나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과학은 끝에 또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기꺼이 이론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과학의 법칙이다. 여기 보시면 과학은 어떤 식으로든 반정될 수 없는 이론이나 견해, 보이지 않는 전능한 악마가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악행을 일으키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보시면 과학은 세상에 자격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한 사람은 선한 행동 때문에 존중하고 나쁜 행동 때문에 저주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해요? 회의적이라는 말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두 번째 줄, 6에서 두 번째 줄, 일단 사람들이 기준이나 목표를 세우면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일반적 행동 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적용 가능할 때까지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세우면 뭐가 되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이상 심리라고 하잖아요. 이상. 이상이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말합니다. 이정상이 아니고요.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에서는 비정상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뭐냐면 다를 이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무엇과 다르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잡느냐면요. 심리학에서는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난 보편적이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평균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평균치를 벗어나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하자고요? 이상에 있다. 이상. 다른 상태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IQ가 130 이상, 150 이상 이렇게 130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수거든요. 그래서 150 이상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규칙은 없지만 뭐예요? 일정한 기준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를 두자. 여기를 정상이라고 보고 정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정상을 벗어나면 이상이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다라고 하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상하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해 버리죠. 이상하면 틀렸다보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본단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상태야 이렇게 봐야죠. 좋은 관점이네요. 네. 자, 비합리적 요구에 과학적 접근해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74페이지에 쭉 있죠. 신념이 여기 보시면 실천 세상은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좋아하므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신념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신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사실에 근거한 건가 신념이 논리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가 아니면 반증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가 그래서 아까 과학적인 이 6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은 뭐예요? 현실적 근거도 아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융통성도 없고 반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됐죠. 그 다음에 자격이 있으면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접근에서는 이합리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끔찍하고 비극적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념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을 하니까 뭐예요? 이게 근거가 있냐? 없다. 죠. 논리적인가? 아니, 논리적이지 않다.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일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내 삶이 비극적이거나 파국을 치닫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가? 아니죠. 반증이 되는가? 그렇다. 왜?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념적 신념이라는 거.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고 공정하게 대해야 해.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혹한 저주와 벌을 받아요.
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도 없고, 네, 논리적이지도 않고, 유연성도 없고, 반증도 가능하고, 네, 가격이 있지도 않죠. 이렇게 이제 쭉쭉 보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3페이지 갈게요. RBT 연참, 심각한 분노를 느끼거나 자신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을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현실,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비현실적 사고. 내가 친절하게 살면 사람들은 분명 나를 좋아하고 잘 대해줄 거야. 맞아요? 뭐요? 아니야. 왜 아닐까요? 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럼 저한테 갑자기 친절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게 불편한데,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했더라도 사람들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챕터 5 갑니다. 속도 좀 냈죠, 지금. 네. 자, 일반적인 통찰로는 감정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 합니다. 앨리스가 우선 내가 이제 나한테 통찰이 내가 뭔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고,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89페이지. 감정 문제에 대한 통찰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할 때, 관습적이거나 정신분석적인 통찰이 아니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 문제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거를 안다면 신경증이 줄어들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신분석에서는. 안다면 줄어들 거다. 그거에 대해서 앨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비합리적인 안다고 신념들.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통찰이란 말은 깨닫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유도 밝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밝히고 이유도 밝히고 그 다음에 상담자는 방법까지 생각해요. 밝히고, 밝히고. 근데 이제 통찰이 나쁜 건 아니죠. 통찰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90페이지 이런 얘기 있어요. 올바른 통찰이 우리가 저절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 때문에 자기 혐오의 감정이 생겼더라도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부모로 인해서 자기 혐오 감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질문 던지라고 한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실천하게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그 받아들인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부모에게 배웠더라도, 100만 달러를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 스스로 결론 짓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너는 왜 극보라지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 분석이나 정신 역동이나 막 아니면
행동주의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자기 혐오적이군요.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왜 그 생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왜 인정했느냐.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나를 혐오했더라도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 다른 근거가 그쵸.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부모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제 찾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 내가 근데 나한테 이제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네, 내가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줘?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부모한테 학대받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자기 인식이 되게 부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네, 현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적이죠.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자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는 몰라. 사랑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내가 수상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옆에 봤는데 진짜 사랑받는 게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랑이 뭔지 안다니까. 사랑이 자기가 자기를 못 받는 사랑 받는 걸 모른다는 건 뭐예요? 사랑 안다는 건데 그럼 사랑 받았다는 얘기잖아. 아니요.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뭔지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뭔지를 못 받아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사실 연습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못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모델링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TV를 보거나 친구를 통해서나 보면서 계속 봤다니까요.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준다는 건 저런 거구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안다니까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못 준다는 건 사랑이 뭔 줄도 알고 사랑받는다는 게 뭔 줄도 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음, 사랑받는 게 못, 뭔지를 알아야 사랑 못 받았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그리고 그 친구는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사랑을 느낄 줄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음.
그거 되게 뭐냐면,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으로 보여주면, 논리적 생각은 맞아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을 못해. 근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다 알아. 그리고 네, 안다니까요. 아, 저게 사랑받는 거구나. 안다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가 사랑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아파할 줄도 안다니까. 슬프기도 하고, 음, 아파하기도 하고, 엄마나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도 난다니까. 음. 내가 그, 사랑받는 게 뭔지를 모르면 부모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줬구나를 안다는 거는 사랑받는 사람을 봤어. 아, 저게 사랑받는 거구나. 근데 나는 자신 안 안에 받았구나.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게 뭔지는 알아. 음,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도 알아. 근데 자기가 하려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가 보네요. 네. 네, 그쵸. 왜, 그래서, 어, 시작은 해야지. 맞아. 자기가 자기를 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아, 근데 반은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사랑할 줄은 아는데, 사랑 줄 줄은 아는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았을 때, 이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간 거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남자나 여자, 이성한테 사랑받는 게 뭔지는 알아요. 음.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근데 부모로서 사랑을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가 어떤 감정이 있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일지 음, 공감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접 간의 감정은 사랑 되지. 끌리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자식과,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요. 사랑을 그러니까 A 이꼬르 A 다시로 딱 해가지고 부모한테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하면 자녀한테 사랑해주는 게 잘 안 되긴 해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할 수는 있는데 이 무의식이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모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게 부모 모두로 바뀔 때 문제가 뭐냐면 볼게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근데 내가 주변 사람이나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딱 만들어요. 음. 그러면 요 방법대로 자녀한테 사랑을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사랑이구나 해서 자기만의 부모로서 사랑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음흠. 근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라고 딱 고정관념을 가져버려 그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랑을 몰라. 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가 아까 잔뜩 얘기했듯이 내렸죠. 논리적으로는 사랑을 안다니까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못 받았어. 내가 그런 어떤 건지 몰라. 이렇게 닫아버리는 고정관념.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음,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뭐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문희 쌤이 들었을 텐데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던 사람인데 아내한테 사랑받고 자식한테 사랑 부정하니까요. 음, 되게 잘해요. 부, 부모한테 관심을 진짜 못 받아가지고 되게 독한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잘 만나는 바람에 자녀한테 되게 잘해요.
지금 아마 고등학생일 텐데,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 부모가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지인이 이제 남자인데, 자식한테 존댓말을 써요. 음, 존중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해수종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해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존댓말을 이렇게 쓰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할 때는, 그러면 안 되지. 딱 하고, 평소에는 또 이렇게, 그게 되더라고, 신기하게. 한 대 때렸대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 자기가 힘들었다고,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더니. 그것도 한 대. 아이고. 딱 한 대 때리면서, 너 몇 대 맞을래? 하면서 얘기했더니, 한 대요. 이렇게 애가 얘기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되게 마음 아팠다고 그러고. 재밌죠? 네. 그래도 90페이지까지 갔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음. 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선생님 집중하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또 선생님 얘기 듣고 몰입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완벽주의 제 삶 속에서 좀 궁금했던 거, 왜 행동을 바로 실천하기 좀 어려울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 그 다음에 아까 조건, 저는 되게 조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조건화돼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해. 이것이 있어야 나는 봉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계속 조건을 걸거든요. 네. 조건이 해결돼야지.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이 오늘 좀 분화가 되는 느낌? 네. 예, 충족적이고 충족되는 조건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하나 있었는데. 필요 조건, 직무 조건. 네네네네. 그거에서 지금 필요 조건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반드시 돼야 그래서 된다. 예. 그래서 그거가 분화되는 느낌이 저한테도 좀 대입해 볼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그 딸 아이 그 정신과 약을 이렇게 뭐 이렇게 팥빙수 같은 거 타면서 이제 저거 맛을 봤는데 그게 저의 이게 졸음의 원인인지 몰라도 막 되게 졸려가지고 졸음과 싸우느라고 예, 좀 약이 좀 강도가 또 올라갔는데 얘가 자고 있네요. 되게 좀 센가 봐요. 네. 그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졸음과 싸우느라고 저 스스로도 고생했고, 근데 이제 비합리적 당위 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에 갖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네. 어 그거를 잘 합리적이고 당위 사고가 안 되게 이제 계속 도와줘야 되겠다. 힘들고 긴 과정이지만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다 사례가 딱 바로바로 있으니까 재밌고, 네. 예, 다음에는 좀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서 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조용히 계신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인사, 김우신님은, 인사를 못 해가지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좀 아쉽기도 했었어요. 네. 좀 어려우신 상황이신가 봐요. 음,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면 되게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눌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챕터 6부터 할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 읽어요, 선생님? 200페이지요. 200페이지요? 음.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많이 나가네. 그래서 200페이지 못 네. 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네네. 5주 만에 끝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숙제 날 네. 거니까. 다음 주에, 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